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지난 화요일 새벽이었죠. 전미연구소 경기판단위원회에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팬데믹이 이전 침체와는 다른 특징을 가진 경기 하강을 초래했다. 고용과 생산에서 전례가 없는 감소가 있었기 때문에 설령 이전의 침체기에 비해서 조금 더 짧은 기간이라고 할지라도 이번 사건을 분명히 침체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공식적으로 경기의 침체를 선언했습니다. 지난 3월에 만들었던 바닥을 또다시 보게 될 것이다라는 그룹급 인사들의 경고도 참 많았었고요. 또 이 플로이드 사망 이후로 시위로 인해서 확진자 수가 다시 증가하는 경우도 있었고, 어쨌든 주식시장의 환경이 그다지 우호적이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이번 주에는 제롬 파월 역시 2022년도까지도 고용시장에 회복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하는 등 이 심각한 침체 가능성을 재차 강조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스닥 시장이 49년 만에 1만 포인트를 넘어서는 등 주식시장은 대체적으로 강세를 유지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것이 주가를 끄집어 올리고 있는 걸까요? 또 어떤 조건이 만들어져야만 지수의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이 정도면 오늘의 주제로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우선 미 증시를 강하게 끌어올린 이유부터 찾아드려야 되겠는데요. 늘 똑같이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진짜 상승의 이유를 찾으시려면 어떤 종목이, 어떤 업종이 주도해서 지수를 끌어올렸는지를 먼저 살피십시오. 최근 매우 강한 상승에 금융주가 앞장섰다면 거기에서부터 지수 상승의 단서를 찾아야만 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워렌 버핏이 금융주를 딱 매도했던 시기 전후로 주가가 강하게 상승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날 전후로 뭔가 중요한 변화가 있었단 말이 됩니다. 지난 수주 동안 주가 상승과 함께 동반됐던 것이 바로 장단기 금리 차이가 뚜렷하게 확대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는 일드 커브 컨트롤에 대한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갑자기 그런 기대가 생겨났기 때문인데 조금 어렵습니다만 천천히 설명드리도록 하죠. 이 바이러스 사태 이후 연준은 과거에 비슷한 기록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은 유동성을 쏟아부었습니다. 잘 감이 오지 않으신다면요, 아주 심플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1914년도에 연준이 설립됐잖아요. 지난 2007년도 11월, 그러니까 금융위기로 인해서 주가가 딱 하락하기 직전까지 무려 94년 동안 연준 자산의 증가분은 모두 8,900억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거의 100년 동안 1조 달러도 안 됐다고요. 근데 금융위기가 터지고 나서도 양적 완화는 1년 있다 시작이 됐죠. 그 1차 양적 완화가 시작됐던 2008년도 11월부터 3차 양적 완화가 마무리될 때까지는 대략 7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했는데요. 그동안 연준 자산이 최대치가 4조 5천억 달러였으니까 기존에 있던 거 빼면 약 한 7년 동안 대략 3조 6천억 달러가 증가한 셈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최근 3개월 동안 증가한 연준 자산이 이미 3조 달러를 훌쩍 넘고 있습니다. 이 자산은 모두 미국에 고스란히 남게 되죠. 오로지 바이러스라는 이슈 하나만으로 미국은 석 달 만에 3조 달러 이상을 벌어들인 겁니다. 이게 매출이 아닌 순이익이죠. 다만 벽장 속에 있는 돈은 가치가 없습니다. 밖으로 나가 활동을 해야만, 뭔가를 사야만 가치가 생성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경제 성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우리 인간들에게 돌이키기 어려운 공포를 심어줬기 때문에 이 당최 움직임이 없어요. 금리를 제로로 낮춰서 이렇게 좀 조성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경기가 침체돼서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한다면 경기는 돌아서지 않거든요. 그래서 연준은 정부에게 이 마중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재정 투입을 반복적으로 권고하게 되죠. 하지만 재정 투자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미래에 생길 수도 있는 부실 때문인데요. 현재 시점에서 이자가 낮으니까 마음대로 끌어다 쓸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자가 늘 낮은 상태로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기가 좋아지면 기업들의 투자가 시작되고 그러면 돈들이 인기가 많아집니다. 많이 필요하니까요. 금리는 자연스럽게 올라가죠. 문제는 이 채권에는 만기가 있다는 것이죠. 딱 만기가 돼서 리파이낸싱이 필요한데 금리가 확 올라 있다면요, 높아진 금리로 리파이낸싱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의회가 자꾸 딴지를 겁니다. 부실이 생겨서 미국 정부가 위태로워질 수 있으니 미리 설정된 마이너스 통장의 한도 내에서만 재정을 지출하라 라고 말이죠.
이 연준은 이제 갑갑해집니다. 돈을 찍어내긴 했지만 이 돈들이 가치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한데 이 경기가 살아나지 않고 있으니 말이죠. 그래서 기발한 생각을 하나 떠올리게 된 것이 바로 일드 커브의 통제입니다. 아마 제 방송을 지켜보시는 분들은 작년 연말 특집으로 올려드렸던 이 스페셜 리포트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제가 일드 커브 컨트롤에 대해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마치 아무것도 없는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듯이 금리의 기간 구조를 그려놓고 그 목표치에 맞춰서 연준의 무한대의 발권력을 동원해서 아예 금리를 목표 수준에 고정시키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올해 말 안에 연준의 새로운 무기로 등극할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까지 드렸었는데요. 놀랍게도 지난 FMC 의사록에 또렷이 거론이 되었습니다. 연준 기록에 따르면 일부 멤버가 일드 커브의 통제 가능성을 제기를 했고 이에 대해서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 그리고 라엘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가 지지합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요. 존 윌리엄스라면 연준에서 가장 중요도가 높은 3명 중에 1명입니다. 그가 지지했다는 것이 시장에 알려진 이후 미 증시는 금리 스프레드의 확장을 동반한 매우 강한 상승 기류를 만들었던 것이죠. 그럼 또 궁금해집니다. 아니, 지금 당장 시작하자는 것도 아니고 단지 제의한 건데 그 제의만으로도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의 확장을 동반한 주가 급등을 보였다면 이거 일드 커브 통제가 과연 얼마나 큰 위력을 가진 재료일까요? 지금까지 연준에서 채택했던 무기 중 가장 강력했던 것이 양적 완화였습니다. 돈 찍어내는 거요. 이를 보조하는 도구로서 물가 목표제 혹은 선제적 안내 등이 동원되었었죠. 예를 들면 2% 수준의 물가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저금리를 유지하겠다. 혹은 특정한 시점까지는 양적 완화 물량을 줄이지 않겠다. 이런 것들이었죠. 하지만 일드 커브의 통제는 전혀 다른 매우 강력한 무기이고요. 아주 2가지의 뚜렷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연준의 에너지 소모를 오히려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특정 만기의 금리를 마치 껌딱지처럼 목표 수준에 딱 붙여놓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10년 만기 금리를 1%에 픽스시킨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 관찰되는 10년물 금리가 1.1%예요. 그러면 시장 참여자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연준이 반드시 매수해서 1%로 낮출 거야 라는 생각에 먼저 한 발 움직입니다. 국채를 매입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드 커브 컨트롤에 대한 발표를 하고 나면 오히려 연준의 에너지 소모를 줄일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둘째는 미래 부실의 차단을 담보해 줌으로써 이 정부에게 좀 더 자신 있는 재정 투자를 유인할 수 있어요. 이게 핵심입니다. 똑같은 인간인데요. 이 남자하고 여자는 완전히 능력치가 다르지 않습니까? 저는 저희 집의 거실에 걸려있는 사진을 보면 도대체 제가 저기에 왜 갔었는지 왜 저렇게 멍청한 표정을 짓고 있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님께서는 또박또박 설명해 주시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그날 동반자가 초청해 놓고 돈은 우리가 냈잖아 이런 것까지 기억을 합니다. 대단한 능력이죠. 하지만 모든 면에서 여자들이 남자에 비해서 뛰어난 건 아니죠. 제가 마님과 함께 우면산을 100번 넘게 올랐지만 아직도 길을 잘 몰라요. 50만 년 동안 동굴 속에서 살다 보니까 서로 다른 쪽으로 발달하게 된 케이스죠. 이 똑같은 경기 부양책이지만 남녀의 차이만큼이나 다른 것이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입니다. 이 재정정책에는 매우 독특한 장점이 있어요. 아무리 금리를 낮춰도 불황에 골이 깊다면 누구도 움직이지 않습니다만 이 국가 재정은 달라요. 국가가 나서서 항만을 건설하고 도로를 만들고 구도시를 정비하면 서로 이 고용 유발 효과가 큰 업종들을 자극하면 시장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노동자들의 주머니가 든든해지면서 1차 소비를 유도할 수 있고 이를 마중물로 기업들의 투자가 재개될 수 있죠. 하지만 국가 재정에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미래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 때문에 항상 한계를 두고 운영할 수밖에 없다는 점 말입니다. 이 수익률 통제는 이런 정부의 고민을 해방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장기 계획을 세워서 좀 더 자신 있는 지출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금리가 1%라고 가정해보죠. 1억 원을 빌려서 이에 대한 이자가 100만 원이 지출되고 있어요. 세금으로 걷어들일 수 있는 돈이 월 5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자가 5% 이상 오를까 봐 경기가 위축돼도 돈을 함부로 못 쓰는 거잖아요. 근데
이자를 그냥 1%로 아예 보장해 줄게. 걱정하지 말고 돈 써. 라고 한다면 4억까지는 안심하고 빌려서 지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수익률 통제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4월 29일 FMC 회의 때 본격적으로 거론된 바 있고, 그것이 노출되기 시작했던 것은 대략 2주 후에 발표됐던 FMC 회의록 때부터였어요. 뭐 처음에는 크게 반응하지 않다가 연준에서 3대 주요 인사 중에 한 명이 적극적인 지지 표명이 있었다라는 소식이 딱 전해지면서 이 머지않은 시기에 새로운 무기로 활용될 수 있다는 기대가 생긴 것이죠. 지난주에도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25베이스포인트나 급등했습니다. 금융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2년물과 10년물의 금리 차이는 지난 3월 이후로 가장 큰 62베이스포인트까지 벌어졌죠. 이제 여러분들, 소외되었던 금융주가 발작적으로 상승하면서 주가의 상승 각도를 높인 이유를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유럽으로 가보겠습니다. 요즘 유럽 증시가 가장 핫합니다. 유로화도 1.13달러를 넘어설 정도로 초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유로의 강세는 달러의 약세를 의미하고, 이는 곧 이머징 증시를 비롯한 위험 자산에 대한 매력을 증가시키죠. 물론 시장에서는 ECB의 더 커진 행동 때문에 주가가 오르고 있다, 뭐 그런 의견도 있어요. 지난 회의에서 팬데믹 긴급 매입 프로그램의 규모를 7,500억 유로에서 1조 3천억 유로로 확대시켰잖아요. 기간도 연말까지 하자라는 것을 2021년 6월까지 연장됐고요. 만기에 이른 자산의 원금을 최소 2022년 연말까지는 계속 재투자할 것이다라는 계획도 발표됐습니다. 눈에 확 띄는 것은 이 프로그램을 ECB의 인플레이션 목표와 연결시키겠다고 한 점이죠. ECB가 바라보는 2022년도의 예상 물가 수준이 1.6%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2022년도 연말까지는 재투자가 진행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죠. 또한 캐피탈 키를 무시하고 ECB가 국채 매입을 자율적으로 하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뭐 그런데 말이죠. 이미 올해 집행된 ECB 자산 매입의 31.7%가 이탈리아에 집중되고 있었고, 28.3%는 프랑스에 할당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놀라운 뉴스는 아니었어요. 게다가 ECB의 행동이 지금까지 규모에 비해서 큰 건 뭐 사실입니다만 5천억 유로 늘린다는 게 6천억 유로로 바뀌었다는 것이, 글쎄요, 그게 시장의 상승 각도를 이렇게 세울 만큼 매우 큰 호재였을까요? 그렇게 시장 예상치 대비 월등하게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고, 또 유럽에서 ECB의 행동은 이제 그렇게 감동할 정도의 빅 이슈도 아닙니다. 결정적으로 차트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차트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유럽 증시의 강세, 딱 각도를 세우고 오르기 시작했던 것은 5월 14일부터였어요. ECB 회의 이전부터 증시가 먼저 오르기 시작을 했는데 ECB 때문에 올랐다라고 하는 것은 좀 무책임한 분석 같습니다. 제 눈에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뉴스가 확 들어옵니다. 지금까지 유럽에서는 ECB만 행동했었죠. 정부 차원의 재정 투자가 있었나요?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사상 처음으로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시작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유럽 회생기금을 통해서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없었던 재정 투자가 사상 처음으로 시작될 수 있다는 기대가 이런 모습을 만든 거죠. EU 집행위원회에서는 넥스트 제너레이션 EU라고 하는 기관을 설립하고 총 7,500유로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는데요. 이 중에서 3,100억에서 5천억 유로는 보조금 등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뭐 ECB로부터 빌린 돈은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무조건. 이건 마치 미국의 실업급여처럼 안 갚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 이야기도 5월 이전부터 있었던 이슈예요. 하지만 5월부터 크게 바뀐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독일의 변심이에요. 지금까지 드라기 시대 때부터 OMT 등이 실행되지 못했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독일이 반대했잖아요. 독일은 지금까지 ECB의 방만해 보이는 태도에 대해서 늘 브레이크를 거는 입장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북유럽의 이른바 검소한 4개국의 반대도 컸죠. 실제로 최근 오스트리아 총리는 어떤 도움도 보조금이 아니라 대출의 형태로 빌려줘야 된다라면서 반대의 뜻을 밝혔고요. 그 외 스웨덴, 네덜란드, 덴마크 등 이 북유럽의 부국들은 일제히 반대한다는 의견을 고수하고 있었어요. 사실 이들이 돈을 아예 안 주겠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다시 유로존이 위급해졌다니까 뭐 돈은 줄 수 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을 설득해야 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이를테면 위기 때마다 돈 주는 놈, 따로 받는 놈 따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된다면 곤란하니까
객관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공약 같은 것들은 줘야 우리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독일은 항상 이들과 한편에서 ECB의 과도한 행동을 제어했었는데요. 지금은 완전히 바뀌어서 그들을 설득하기 시작했고 그런 뉴스가 나오기 시작한 날이 바로 이 지금 화살표로 표시됐던 강하게 상승하기 시작했던 그날이었습니다. 유럽 시장은 정말 날카로운 각도를 세우며 강세를 보이기 시작했던 것이죠. 자, 그럼 또 궁금해집니다. 늘 반대만 했던 독일이 어쩌다가 오히려 북유럽의 완고한 국가들을 설득하는 입장으로 변했을까요? 이건 순전히 제 상상입니다만 지난주에 제가 스페셜 리포트에서 언급해드렸던 것 기억하시죠? 아마 영민한 메르켈도 잘 이해하고 있었을지 모를 일입니다. 중국이 지금 달러를 써주니까 기축통화가 될 수 있는 것이지 만약 중국이 달러 사용을 포기한다면 기축통화의 무게중심도 바뀔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앙겔라 메르켈 총리였다면 북유럽의 검소한 사국 정상들에게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누나 믿지? 믿으면 아무 말 말고 좋아요 눌러. 지금 중미 간의 관계가 흔들리고 있지 않니? 방귀가 잦으면 응가가 된다고. 저러다가 만약 중국이 휙 돌아서면 100년 전에 미국에게 빼앗겼던 기축통화를 되찾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될 수도 있어 라고 말이죠. 우리는 그저 재정 통합을 해서 유로존을 잘 붙들고 있기만 하면 되는 거야 라고 말이죠.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밤 유로존의 재무장관 회의 무척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이머징 증시에는 더욱 중요합니다. 검소한 4개국이 만약에 재정 집행에 찬성한다면 유로존과 유로화는 물론이고 이머징 증시에 모두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주 18일에 EU 정상회담에서 정식 가결이 예정되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정상들이 하는 일은 모여서 싸우고 딜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들은 주로 악수하고 허그하고 사진 찍는 일이고 실무에서의 싸움은 주로 스태프들이 하죠. 거의 오늘 밤에 대부분의 의제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장기적 강세에는 미국 연준의 수익률 곡선 통제를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난 목요일 날 새벽에 있었던 FMC 회의에서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만 답변을 했어요. 정상적인 선언문에서는 없었고요. 그때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다음 회기에서 고민해 보기로 했다. 그 정도로만 답변을 했기 때문에 주가는 그 이후로 조금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중요한 것은 FMC 의사록입니다. 2주 정도 후에 구체적인 의사록이 발표되면 좀 더 연준의 속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겠죠. 지난 수주 동안 수익률 곡선 통제에 대한 기대만 가지고도 강한 스프레드의 상승과 주가 상승을 우리는 경험을 했어요. 이게 굉장히 큰 재료라는 것을 우리는 감각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잘 무르익을 수만 있다면 3차에 걸친 양적 완화를 넘어설 정도의 매머드급 재료가 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